안녕하세요. 뉴스프림 KYD 총선 출마자 인터뷰. 저는 정치부 지혜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자 서울 동대문 갑에서 5선에 도전하는 안규백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규백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네, 카메라 보고. 네, 동대문 갑 출신의 안규백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5선에 도전합니다. 그동안 동대문을 사통팔달로 이루어왔고 동대문에서 일을 해낸 사람, 또 동대문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 사람, 앞으로 동대문과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저는 이 안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업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사직생과 생직사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각오의 말씀도 드립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히 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간단히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략공천은 우리 당헌 당규상의 n분의 20, 그러니까 지구당이 253개 지역구이 있기 때문에 약 50개까지 네.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헌상의를 보면은. 네. 일반 공천은 과정을 프로세스를 밟아서 기승전결이 있지만은 전략공천은 기승전결 없이 결론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고도의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종합적인 예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략은 판을 짜는 것이고 전술은 판을 짠 위에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선국 한 선국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국 구도의 판을 놓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연계된 이런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전략공천위원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역구 254곳 중에 민주당 전략지역이 48곳이었던가요? 어제 강북을이 갑자기 네. 생기는 바람에 49군데까지 됐습니다. 원래 네. 당초 목표는 당원과 국민들한테 그 주권 행사를 해주기 위해서 최소화하려고 그랬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네. 49개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전략공천이 대부분 좀 마무리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소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22대 선거는 당원 주권의 어떤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례 없는 당원 중심의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예기치 않는 곳에서 역전에 어떤 그 명승부가 네. 나는 경우도 있었고 탄탄히 준비했던 후보들이 당원들의 재신임을 못 받아서 안타깝게 좌절하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 또 무명의 신예가 그 지역에서 갈고 닦아서 또 어떤 주인공이 탄생하는 일도 있었고 곳곳에서 어떤 변화와 어떤 혁신의 연출이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바로 저는 통합과 화합으로 선거를 치르는 그런 어떤 전기가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략공천 좀 하실 때 어떤 점이 좀 제일 어려우셨어요? 전략공천을 하면 가장 어려운 점은 같은 동료 의원들을 중간에 뭐 이런저런 사유로 그 전략 지역을 다른 후보로 지정할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감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께 뭐 일일이 제가 전화는 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전도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함께 소망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지역은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전략공천 잘했다 싶은 지역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네이밍을 네. 조언을 만들었는데 여전사 3인방, 네. 여전사 3인방에는 전현희 의원, 네. 이현주 의원, 추미애 의원 전 의원인데 이 세 분을 보통 사람들은 적재적소라고 하는데 네네. 적재적소라는 것은
당신은 잘할 수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가면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네. 적소에 그 맞는 지역 자리에 합당한 적재의 인물이 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네. 그 후보들이 상대 후보와의 그 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선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을 볼 때 지금에 있는 평가보다는 잠재 역량의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 후보를 선정을 한 지역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 네.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성장 곡선과 운동 곡선인데 성장 곡선이란 것은 정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름이 있는 사람들. 네. 운동 곡선은 그 이름은 낮지만은 젊은이로서 미래 가치가 있는 사람들. 꿈과 스프링처럼 뛰어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동 곡선인데, 그러니까 성장 곡선이 아무리 높아도 운동 곡선이 낮으면은 그 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데 이 운동 곡선에다 방점을 두고 공천한 후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부터 조금 조직통으로 저는 좀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1988년 평민당 때부터 쭉 민주당계 당직자로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노하우가 이번에 좀 잘 활용이 됐다고 보세요? 완전히 그 야전의 경험과 책을 통한 이론의 실제, 경험과 실제가 이론이 믹서돼서 순간순간 정부적 판단과 결심하는데 저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어느 지역에 어떤 당원이 있고 그 지역의 특장점을 잘 알고 또 후보들에 대입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조망이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래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분 활용을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주로 이제 전략 공천을 담당하긴 했지만 이번에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에서 좀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했었다고 보세요? 공천 전반에 대해서. 공천 전반에 대해서는 저는 화두가 변화와 혁신 네. 그리고 통합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5년도에 김상곤 혁신위원장 때 네. 공직자 선출평가위원회가 구축이 돼서 네. 2016년도에는 하위 20%는 무조건 컷오프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많다 해서 2020년도 21대부터는 10%는 30포인트 감점, 20%는 20포인트 감점 이 가감산이 제도가 돼서 거의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의정활동을 잘한 분도 계시지만은 또 잘한 것 못지않게 지역 당원과 의원들 간의 어떤 협업도 중요한데 네. 혼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과 또 당의 여러 가지 역량을 결집시키는 이런 역할이 부족해서 애석하게 주민의 또 당원의 선택을 못 받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봐야 되고 또 당원 주권이 앞으로 이 형성되는 계기가 이것이 뿌리가 내릴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걸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22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재평가에서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공천이 근데 조금 뭐 과정이 늦지 않았냐 약간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동작 의뢰 예를 들면은 유삼영 총경 같은 경우는 좀 일종의 정권 심판 벨트 중에 하나인데 조금 그 공천이 늦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게 지지율 격차를 좀 극복하기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전쟁에 나가는 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대 후보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어떤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후보가 상대 후보를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전투력과 그 검찰 개혁에 또 국민 경찰로서의 선봉의 승분을 유상민 후보를 그쪽으로 저희들이 내정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역량과 또 그분에 대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질, 소양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 저는 충분히 잘 싸워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네. 네. 그렇구나. 또 한 가지 조금 지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공천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청년 전략 지역이 이제 서대문 갑에 한 곳밖에 없었는데 이런 지적은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러면 왜 국민의힘은 청년 전략지도 한 군데 없는데 그걸 지적을 안 치요? 네. 왜 민주당만 지적합니까? 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 뭐 전용기 의원도 뭐 30대 초반인데 네. 그분도 청년이 있고 네. 또 안기령 그 부대변인 도봉갑에 30대 초반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 전략지역 특구도 지정을 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국민의힘은 그조차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민주당만 하고 그럽니까? 그건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한 부분은 더 잘했다고 격려하고 상대에 비교해서 비교 우위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왜 작게 했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틀 내에서 네. 최선을 다한 그런 전략적 판단이고 또 청년 후보를 냈다. 사실 청년 후보를 내면은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가 청년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막상 투표는 잘 하는 경향이 약합니다. 근데 부족하면 채워주고 모자라면 보태주고 물도 거름을 줘서 나무가 잘 크게 해줘야지 젊다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면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 당의 국가와 미래 대들보로 쓰고 그러면은 많이 격려와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또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지 청년들을 그렇게 배가 지으면 미래 정치의 어떤 그 꿈나무 양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학교인데 외국의 대통령이나 각 수반들을 보면은 그 지방자치를 통해서 민주주의 학교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이 거의 다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우리도 청년들이 바로 국회로 올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먼저 지방의회에서 경력과 소양과 승률력과 능력과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국회로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그런 코스가 아닌가. 그래서 지방자치가 이제 91년도에 자유당 때 없어진 게 91년도에 30년 만에 부활돼가지고 그런 소양을 겪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지역에서 평가받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한 경우가 많다. 네. 그런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혹시 뭐 서대문 갑 경선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잖아요. 뭐 김동화 후보 뭐 몰아주기 아니었냐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김동화 후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건 생각을 어불성설입니다. 하시는지. 어불성설. 만약에 김동화 후보나 이름도 잘 몰랐습니다만 김동화 후보를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했다면은 3명을 압축할 때 그분을 앞번호에 집어넣지 왜 그분을 탈락시키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3위 후보가 이러저러한 여차의 문제로 탈락됨으로써 그 다음에 차순위가 올라간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만약에 소위 말하는 뭐 누구 가깝다 뭐 찐명이다 뭐 무슨 뭐 진명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처음에 그 김동화 후보를 3위 후보를 안에 집어넣어서 서로 간에 경선시키게 만들지 그 후보를 제척할 이유는 하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김동화 후보가 좀 그 서대문 갑 쪽에서 또 바람을 또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당원과 지역 유권자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바람이 일어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젊은 후보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완벽할 수 없는데 미래의 희망과 가치를 보고서 김동화 후보한테 많은 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대문은 우리가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유수의 대학들이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서강대학교, 홍대 유수의 종합대학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청년 특구를 해서 우리가 시험을 해본 겁니다. 여기서 성공을 해야 청년 특구가 많이 생기는 것이지
청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도 청년이 지지를 못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대목이 저는 상당히 아쉬운데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서 이렇게 청년 특구를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은 한 석도 없는데 그런 청년 특구 지역이 없는데 왜 국민의힘은 지적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안고 있잖아. 지금 언론에서 이미 그거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좀 서울 강북을 이야기 좀 하고 다시 동대문 지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강북을 지역이 이제 새롭게 이제 전략 경선 지역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송출될 쯤에는 이제 투표가 마무리되고 발표됐을 것 같은데 현역인 박용진 의원이랑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로 좀 구도를 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혼자 결정이 아니고 전략공관이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정당 또 조직 활동, 의정 활동은 잘하신 분이지만은 지역에서 그런 애처하게 평가를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쨌든 당원들의 여론이 박용진 의원한테는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게 된 것이고요. 어제 총 27명의 응모를 했습니다. 27명 응모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탈락된 거나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은 제척을 시키고 순수 초년 출마자들 그분들을 압축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기여 또 여러 가지 평가 또 그 대외적인 활동,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수진 후보로 압축을 했습니다. 원래는 선호경선이라 해가지고 선호경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호경선 하려면 전산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선호경선 할 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이서 경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러 후보들의 공천을 좀 고민하시느라고 정작 의원님 지역 활동을 좀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선거 운동은 좀 잘 하고 계세요? 저는 1년 365일 쉬는 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거는 평소에 하는 것이지 선거를 앞두고 선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승구전이란 말도 선승구전이란 말도 선거와 전쟁은 이기고 시작하는 것이지 시작하고 이기는 경우는 없다. 저는 평소에 지역 관리와 캠페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이라서 특별히 어떤 물론 의미 부여를 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항상 조직 활동과 지역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물 흐르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요즘 동대문에서 주민분들 만나보면 민심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동대문 주민들의 민심은 사과 한 알에 8,000만 원 가는 이런 고물가 시대, 민생 파탄, 민생 위기, 민주주의 위기, 그 다음에 저출산 위기 이런 3대 위기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까지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죽겠다. 자살하고 싶다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권 심판이구나. 특히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념 타령하고 또 일본과의 그런 친일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반 젊은이들이 저희들이 대학가가 많거든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참 개탄을 하고 이런 형국입니다. 민심은 국민은 여론자이자 심판자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이번 총선의 최대의 가치 기준은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지금 3선의 김영우 전 의원이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대일 것 같기도 한데 의원님의 상대적인 그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후보의 강점이요? 아니 의원님의 강점이요. 저는 의정 활동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 발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시대에서 청마용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동대문이 뜨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작년 11월 달 연말에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은 2030 세대가 253개 선거구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지역이다. 그러니까 젊은 청취자들이 물어보면은 교통의 편리함, 네. 정주 여건의 편안함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지역이 얼마나 발전되고 상전백회를 이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인구 증가 지역입니다. 청년 인구 증가 지역입니다. 청량리 지역이요? 네. 청량리를 비롯한 이 용신동 네. 저희 갑 지역이 동대문 갑 지역이었어요. 갑 지역이 그렇구나. 작년 11월 21일 날 행정안전부 발표가 그러합니다. 그걸 보면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의원님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좀 몇 가지 강조하고 계신 좀 지역 공약 같은 거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은 가장 수건 사업이 서민들이 가장 많은 사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경동시장 일대에 4,5천 개에 되는 가게가 소상공인이 되는데 일단 소상공인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제가 전통시장 14군데를 다 현대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제 거기다 이제 하드웨어가 완료가 됐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좀 집어넣어서 오는 고객들과 상인들의 그 여러 가지 소득 증대에 더 관심을 둬야 되고요. 네. 제가 내건 기치가 동대문 4통팔달입니다. 네. 기존에 제가 2012년도에 국회의원 와서 시작하면서부터 7개 노선에서 그때 지금은 5개가 돼서 12개 다니고 있습니다. 12개가 강릉 KTX,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 그 다음에 천안 급행. 앞으로 5개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GTX BC, 네네. GTX BC 복합 환승센터인데 유일하게 서울 강남역하고 동대문역이 2군데입니다. GTC가. 그 다음에 동북, 강북, 면문 이게 이제 경전철인데 12개가 17개 다니고 있는데 사토팔달의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왕십리에서 끊겼던 분당선을 네. 직결 연결을 시켰는데 지금 횟수가 트래픽 잼이 교통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단선을 까는 게 좀 단선을 설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청량리까지요? 네. 그 구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네네.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대문 을을 비롯해서 서울 지역 판세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지금 초반 판세는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식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네. 뭐 굉장히 그 환호작약이라고 할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여가면서 그래도 일 잘했던 안규백 뭐 동대문은 안규백에 뭐 누가 있냐 뭐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대외적인 그 활동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평가를 높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래도 근데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의원님이 국방위 전문가시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왜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공정과 정의의 상실입니다. 이 정부가 내고 있는 기치가 공정과 정의인데 청년들의 가슴에다 대못을 받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법무부, 외교부, 출국관리소, 정부부처 세 군데 네 군데가 그게 한꺼번에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피의자를 출국시킨 것은 어떤 말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저는 온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상병 사건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해군에서 해병대에서 경찰로 이첩한 그 일체의 서류를 다시 아무런 어떤 공문에 오간 것도 없이 해수해서 온 것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제가 많이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행동을 더 보고 네. 추후에 더 제가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종섭 리스크가 조금 총선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종섭 리스크는 공정과 정의 상실이고 초법적 피해자를 출국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네. 분노하고 있고 또 네.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투표장 안 가겠다, 창피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내가 몇 분 만나봤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그 악재일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좀 마무리해서 만약에 22대 국회 이제 시작하자마자 의원님 이제 좀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이나 뭐 법안 같은 게 있으시다면은 민생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사인 의사 의사 조력 네. 존엄사법. 네네네.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국민들 삶의 질에 향상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또 정치인으로서 많이 이루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좀 최종적인 목표나 포부 같은 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 이제 꿈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이 왜냐하면 이루어지면 초선 때는 초선 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네네. 재선은 재선으로서의 간사, 네. 3선은 3선으로서의 어떤 각 상임위원장, 4선 때의 역할, 5선 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네. 역사의 포말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 선수별로 그 역할과 능력을 발휘해 줘야 됩니다. 저는 국민적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